뒤에 오쪽 부분을 보시면 우리 강 교수님 소개를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 박사는 미술사로 받으셨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계시고요.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미술사 연구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고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장,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고려 후기 불교조각연구, 불상의 미소, 한국불교미술사 등 그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원 교수님을 간단히 모시겠습니다. 지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정은우라고 합니다. 이전에 석굴암과 관련된 논쟁이 있으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도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정말 석굴암 하나만 딱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할 필요성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한국 불가사상으로 본 예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 의뢰를 받았고요. 받았을 때 굉장히 사실 고민을 했어요. 우리나라 불교와 관련된 불교 미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걸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불교도 있어야 되고 사상이 또 결합이 되고 예술이 또 결합이 되면서 거기에 어떤 정신이 합쳐지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푸르신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르신라에서 좀 더 넓게 처음에는 좀 들어가서 우리 푸르신라 시대의 불교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품이 나오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문무왕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제가 드린 텍스트에 문무왕과 관련된 호국불교와 관련된 그런 것을 먼저 좀 다루고요. 아무리 그런 것이 시작한다 하더라도 조각과 관련된 그걸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조각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석굴암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신화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조각가 한 명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호국, 불교, 신앙, 사상, 조각계에서의 어떤 결정책, 이런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아무래도 석굴암일 것이다 라고 해서 석굴암으로 귀결을 하려고 이렇게 전체적인 텍스트를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굴암만이 아니라 통신화 전반적인 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한국 불교 사상으로 본 예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시간에 저도 학교에서 공개 강좌를 하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많으신 분이 오시는 적이 참 없어요. 그래서 부산보다 확실히 대구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불교 사상에 본 예술이라고 하는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지도를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신라의 이제 삼국통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먼저 좀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는 660년 고구려를, 668년 백제를, 그리고 마지막 당나라를 축출하는 시기가 676년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물러나고 당나라가 여기 보다시피 이제 안동 보호부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신라를 축출하고 이 한반도를 다 당의 복속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신라가 마지막 안동도 그다음에 당나라를 축출하면서 이 나라를 세운 그 왕이 바로 이제 문무왕 676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대가 되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신라가 망하는 946년까지 신라는 외세 침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도 한 150년 동안은 이 내부로부터의 어떤 반란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라 하대가 되면서 이제 김원창의 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란이 생기는데 태평상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또 세계문화유산의 근대가 처음으로 된 바로 이제 경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많은 유물들이 남아있는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문무왕을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무왕을 조금이라도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내 시계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왕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뭐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천왕사를 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인공정원도 이때 만들어졌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죽어서까지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대왕암을 만들게 된 바로 통신라가 건립하기까지에 가장 많은 힘을 들였고 죽어서까지 이 나라를 지켜서 현재까지 오게 된 그런 왕의 업적을 불교와 관련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사천왕사, 지금은 절경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천왕사지라고 지금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는 현재 이렇게 터만 그냥 남아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나라를 이제 추출하는 일이 보통 큰 일은 아니었죠. 50만 대군이 끌고 와서 당연히 이제 마지막 신라를 치기 위해서 격전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가 이리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얘기해 준 사람이 이제 김인문이고, 김인문이 이제 의상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가 또 그 안에 이제 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명랑법사 신인종의 승려인데요. 명랑법사로 하여금 이제 그걸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명랑법사가 사천왕사를 창건하면 저절로 당나라 군대가 물러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문두루 비법을 행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오늘 계속 한 얘기를 하면서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사죠. 정사가 아닌 유사인데요. 거기에 있는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이 많은데, 특히 사천왕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도 거기에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천왕사를 짓겠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는데, 발언을 하자마자 당나라 군사가 물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한 다음에 679년에 완성한 연대가 바로 679년 사천왕사의 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671년에 발언을 하고 통일을 한 다음에 679년에 사천왕사를 창건했다라고 하는 여러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로 사천왕사의 원래 지금 절터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천왕사는 이때 들어왔던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옛날 되게 논두렁을 했던 데, 그리고 자충암성했던 곳인데요. 이것을 다 발굴을 했습니다. 현재도 사천왕사에 가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발굴을 해서 이렇게 다 덮어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이제 발굴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여기가 지금 다 발굴이 되어 있는 여기가 목탑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탑 자리에서 바로 이제 발굴을 했는데, 여기에서 실제 기와가 나왔는데, 그 기와에 천왕사라고 하는 기록이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요? 여기 보면 천왕사라고 보이시죠? 여기 천왕사라는 것이 나와서 바로 여기가 그 사천왕사구나. 바로 이 자리가 그 양지가 아니라 이제 명랑법사가 있는 것을 행해서 당나라 군사가 물러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문무왕이 신녀를 빌어서 처음으로 만든 바로 그 절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잘 밝혀진 사찰로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잘 보시다시피 이제 양쪽 도로변에 이와 같이 이제 있는 여기가 이제 사천왕사의 자리가 되고요. 이 자리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자리가 이제 목탑지입니다. 두 개의 이제 목탑인데, 잘 아시다시피 통신라에는 이제 쌍탑 가람제로 바뀌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1탑 또는 뭐 3탑 이렇게 되어 있다가 아주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쌍탑 가람제가 되면서 바로 여기에도 쌍탑 가람으로,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가 이제 금당 자리가 되겠고, 요 뒤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자리가 금당, 그 뒤에 있는 자리가 대개가 강당이 됩니다. 그래서 강당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아주 특이하게 양쪽으로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두 개가. 근데 이곳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황룡사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터자리에 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두 개의 터가 남아 있는데 그 터는 대개가 종로와 경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천왕사를 가보시게 되면 거기 뭐 설명문이나 다들 이거는 이제 뒤에 있지만 종로와 경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찰 중에서 종로가 뒤에 있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르겠고 여기를 다 발굴을 했는데 생각보다 유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밝힐 만한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는데 일각에서는 아까 이제 명랑법사가 문두루 비법을 행해서 당구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럼 문두루 비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어떤 의식을 밀교 승려입니다. 이 승려가 그래서 어떤 그 밀교적인 의식을 베풀었고 그래서 뭐 오방신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했던 장소는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실증적으로는 나온 건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은 바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호국 사찰로서 제일 먼저 문무왕에서 지어진 것이고요. 이와 같이 이게 다 초석들이 아주 잘 남아있는 걸로 됐고 이게 이제 아까 봤던 목탑자리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목탑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 이제 불타서 없어졌고 밑에 있는 기단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단이 있고 되게 4개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2개의 목탑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추정을 할 수 있는 터가 남아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조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따가 소개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조각가 양지라고 하는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미켈란젤로, 레오, 다들 뭐 얘기하면 뭐 르네상스의 3대가 하면은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뭐 줄줄줄줄 외우는데 토리시나 시대의 최고의 조각가는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양지라는 사람인데 그 양지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과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소개를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무왕대에 가장 먼저 만든 그런 사찰이 바로 이것이고요. 이따가 소개시키기 전에 잠깐만 이거 이름만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삼국유사의 의회 5조에 양지사석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지사석, 이 양지라는 게 사람, 이 승려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신출귀몰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따 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천왕사 탑 및 팔구심주 아까 탑 밑에 자리만 보셨잖아요. 거기에 상을 이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무왕은 아름다운 인공정원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한 번쯤 안 가보신 적이 없는 안압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새 안압지는 요새 아주 좋습니다. 밤에도 이제 야경으로 다 해서 밤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조금 이제 덥다 그러시면은 안압지로 밤에 데이트나 여행을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말 아주 예발 드문 인공 정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문무왕이 만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도 또 남아 있어서 징묘한새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물을 끌어들여서 출구와 배수구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경로 안압지라고 부르죠. 안압지는 이제 뭐 기러기가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안압지는 원래가 조선시대 때 거기에 있었던 이제 기러기와 오리를 보고서 안압지라고 한 것을 부르게 된 것이고요. 원래 이름은 이제 월지죠. 이쪽이 궁전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월지궁에 있었던 연못이고 여기에는 이제 임해전이라고 하는 전각이 있었답니다. 별궁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원래 이름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월지국 인해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원래 이름이 그렇다. 그다음에 안압지는 조선시대에 거기에 있던 모습을 보고 붙였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문무왕이 만든 정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곳이 이제 안압지 야경입니다. 그래서 밤에 누가 갈까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경주시민이 다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섬이 이쪽에서 보면 전체가 다 안 보이게, 그래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밤중에도 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서 나온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거기서 발굴을 통해서 나와서 4만여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4만여 점의 그 중에 부분을 경주박물관에 가시면 따로 그 전시관을 마련해서 안압지 전시관에서 이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아름답고 또 여기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돌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글씨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런 글씨를 통해서 678년, 680년 관련된 그런 명분이 있어서 이게 언제 만들어졌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678년에서 680년, 그러니까 다 문무왕 때 679년에 아까 말씀한 그런 것들과 전체를 사천왕사라든가 안압지 이런 인해전이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보는 것까지가 다 요 당시에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전돌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바로 그런 건데요. 이 전돌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박스로 몇십 박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가시다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전돌수가 안압지 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전에는 그냥 이게 막 연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발굴하기 전에는 그래서 어디다 놓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 이상 더 아름다운 전돌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고상화문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 고상화가 살짝 이렇게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오므려진 그런 모습까지도 표현했는데, 이게 회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돌이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구워야 되는데, 그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이런 것들이 7세기 후반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신라 미술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7세기 후반의 미술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절정이 이제 석굴암으로 가는 건데, 이따 양지도 얘기하겠지만 양지나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통신라에 통일된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신라인들이 제작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이 도대체가 어디에서부터 영향을 받고 이런 제작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문적으로 많이 작용했던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삼국시대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삼국시대의 미술은 정교성에선 떠들어요. 극히 정교하다, 세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모습에서는 아름답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와 비례를 갖추면서 거기에 정교성과 세밀함을 다 같이 한 그 시대가 7세기 후반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바로 국악가의 힘인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그 이전의 르네상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프로토 르네상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프로토 르네상스에서 하는 보티첼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갑자기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로가 만드는 확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서양에서는 하느님이 준 재능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점지를 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영감, 신적인 그 예술가의 힘을 줘서 태어나게 해서 미술을 이렇게 발전시켰다 라고 하는 그런 설들을 얘기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로 천재화가들이죠. 나타나서 갑자기 미술이 아주 껑충 뛰어서 몇백 프로의 완성도를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미술이 이렇게 됐다면 어떤 정말 영적인 그런 힘까지 갖춘 최고의 조각가가 나타나면서 미술이 몇백 프로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석굴암 같은 상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덕대왕 신종도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성덕대왕 신종 경덕왕 때인데 그런 종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점차적인 기술이 응축이 되면서 경덕왕 때 이제 폭발적으로 석굴암 그런 종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앞에서 내려다본 보상하의 모습인데요. 완전 대칭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보상하 문에 이렇게 뭐 레이스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것이 꽃잎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꽃잎이 싹 모아지는 것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모아진 것까지 입체적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마치 레이스처럼 하는 겁니다. 절묘한, 아주 정교한, 완전한 형태의 이런 전들이 거기에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전시관에 있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서 뭐 이제 촛대도 나오고요. 처음으로 이제 촛대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촛대의 심지를 자르는 가위입니다. 가위.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얼마나 기능적으로 만들었는지 여기 보시면 여기 오목하게 되어 있잖아요. 심지를 자르면 심지가 또 떨어질까봐 심지가 그 안에 쏙 들어가라고 그래서 살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는 뭐 이런 공예품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도 개금을 다 했어요. 원래는 황금으로 칠을 했던 건데 다 없어진 것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문양들이요.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다들 기절하실까봐 제가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당대 최고의 이런 분들이 안압지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모하게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불교라는 것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찰을 창건하고 아름다운 일걸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아름다운 명품들이 탄생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서도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도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석굴암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모습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681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681년부터는 이제 다른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비는 680년으로 하기도 하고, 681년으로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기록을 남겨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갖다가 다기를 해서 이렇게 태워서 여기에다가 뿌려달라. 여기가 이제 다른 나라가 침입해 들어오는 창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 남기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뿌렸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없을 가능성도 있고 뿌렸다 하더라도 이제 뭐 그 중에 어떤 것은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보다는 정신이 중요한 거죠. 살아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내가 죽어서까지도 혼이 되어서 용으로 변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제 청소년한테도 특강을 가끔 하는데 청소년들한테는 항상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왕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왕들을 얘기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굉장히 이게 나라에 대한 개념 같은 게 없는 요새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국사도 안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왕이 내가 이제 문무왕입니다. 그래서 문무왕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고종까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없는 정말 유일무이한 바로 그것이 바로 대왕암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물이 이제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가 대왕암이 있고요. 대왕암을 바라보면 이견대가 있습니다. 이견대는 초석만 남아 있어서 지금은 다시 지어놨어요. 그래서 다시 지어놓은 데서 대왕암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초석에서 그대로의 크기로 사실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지키는 절, 바로 가문사입니다. 가문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만들어낸 이견대의 그런 모습이고요. 이견대에서 바라본 문무왕 등 대왕암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앞에서 바라본 수중릉의 모습이고 밑에서 바라보는 대왕암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문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이 대왕암에서부터 이제 물길이 쫙 와서 여기까지 원래는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 이쪽으로 물려서 이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이 다 말라서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땅으로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여서 용이 이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가문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탑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이 어떤 겁니까? 그럼 90%가 가문사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사 탑은 역시 여기도 이제 밤에도 불 켜놓고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어떤 섬세함은 적지만 웅장함, 장대함, 균형감, 기대 이런 거에서 최고의 탑으로 알려져 있고 역시 쌍탑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고 여기가 이제 금당자리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원래는 이제 물이 고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문무왕대의 이런 호국사상 그리고 호국불교 그리고 문무왕대 만들어낸 위대한 예술품들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러한 예술품을 누가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석굴암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과 예술을 아우르는 교조각가 양지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까 봤던 데죠. 가문사의 아까 봤던 사천왕사지의 모습인데요. 제가 사천왕사지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막 전골들이 막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와 같이 뭔가 조각이 있었는데 이게 불이 탔어요. 불이 타서 다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천왕사 아까 쌍탑이 있다고 했잖아요. 동탑과 서탑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는 모탑입니다. 근데 밑에는 기단도는 이렇게 전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탑은 다 불타서 없어졌고 전돌도 불탔는데 다 깨져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부분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전돌로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 건데 위는 없어졌고 이제 밑에가 이렇게 남아있는 당초문이 있고요. 그 옆에가 이제 이렇게 큰 무슨 조각들이 하나씩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거기가 이제 이런 것이 막 나왔어요. 막 깨져 있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 막 깨져 있죠. 막 부분만 얼굴만 남아 있고 밑에만 남아 있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이것을 다 이제 복원을 하니까 바로 이런 전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돌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세 가지 전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A, B, C 이렇게 붙였는데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상이에요. 이 상은 이게 딱 앉아있고 여기에 아귀가 이렇게 딱 밟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아귀가 있는데 약간 발을 반가의 자세를 하고 앉아있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 알게 됐고 여기가 바로 이제 요것이 있는 자리고 그 옆에 있던 요 당초문전이 양쪽으로 쌓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문이 되고 이 조각이 하나가 들어가고 다시 또 장초문이 올라가고 이 조각이 다시 또 되고 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탑의 기단도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
아까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이 바로 이 벽돌이 단총운전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상들이 하나씩 또 단총운전이 가고 또 가고 하나씩 그래서 A형, B형, C형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상이 됩니다. 잘생겼죠? 좀 더 이제 얼굴을 좀 크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게 그렇게 큰 돌이 아니에요. 뭐, 이만한 이런 돌인데, 아무리 확대를 해도 얼마나 정교한지요. 정교함과 세밀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됐고요. 당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갑옷을, 어떤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갑옷 없어요. 남아있는 거 없고, 얼마 전에 백제 9월에 부소산에서 갑옷이 나와서 지금 문화정보소에서 지금 복원하고 지금 보존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전에는 우리나라 갑옷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사천왕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바로 이런 갑옷을 입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얼굴을 보시면 일단 졸리시는 선생님들 얼굴을 잘 봐주시면 굉장히 무서워서 잠이 좀 깨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얼굴을 보시면 눈을 뭐 크게 떠왔고요. 최대한 크게 뜬 겁니다. 최대한 노력 크게 뜬 것이고요. 또 잘 보시면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외국인을 닮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외국인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얼굴이 하얗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미국 사람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구별이 되고 비정상회담도 하다 보니까 뭐 프랑스인 이렇게 다르고 옛날에는 다 미국 사람 그랬어요. 이때의 외국 사람들은 다 서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국적이다 그러면 서역인인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읽어보면 서역입니다. 서역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실크로드의 발달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실크로드가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실크로드는 개척이 되는데 당시 당나라 때 그 최고의 그런 그쪽을 정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쪽을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갈 때 크게 활약했던 그런 장군들이 누구냐면 고선지 장군 들어보셨어요? 네, 흑치상지 들어보셨어요? 그쪽에 가서 고선지 장군은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답니다. 그쪽에 가서 근데 이제 나중에 무명을 씁니다. 무명을 써서 나중에 이제 북망사에 몸을 치다가 후손들이 해서 다시 북망사에 묻히고 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데를 쭉 이제 정보를 나가면서 서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안전한 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서역을 거쳐 인도까지 가게 되는 실크로드가 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승려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역을 거쳐 인도까지 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남쪽으로 가신 분이 태초 스님이시죠. 왕후천주 국전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중국의 광주 쪽으로 가요. 광동성 광주 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이 동남아시아가 그 당시에 밀교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거든요. 공부를 하고 다시 서역 쪽으로 가서 어디 가냐면 중국으로 가는데 도낭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낭에서 발견됐잖아요. 왕후천주 국전이. 그래서 발견됐는데 도낭에서 발견됐는데 겉장은 딴 데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건지를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겉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해초 스님이다. 우리나라 스님이다. 라는 것이 밝혀진 바로 그런 거죠. 타그런 스님, 구법스님입니다. 법을 구하러 떠나고 공부를 하러 떠나고 지금으로 하면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이 가게 되면서 이쪽 길과 이쪽 길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서역, 인도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공부하고 하면서 문화가 우리나라까지 쫙쫙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주 이국적이고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당시에 몰밀듯이 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경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경주로 들어와서 이제 경주의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그게 이제 지방으로 확산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주 이국적인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런 문양들도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건데요. 이런 동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동물이요? 아주 특이하죠. 이전에는 어떤 동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물이 딴 데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이거는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에 보면 탑이 있는데 탑 위에 이상한 동물이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동물을 이쪽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동물이 몸까지 있는 거고 여기는 얼굴에서 이 부분만 있는 건데요. 이건 경전에 나오는 동물인데요. 마카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카라. 한역하면 마갈어라고 하고요. 혹시 일본에 많이 여행 가시면 일본 정각에 위에 치미 같은 것이 있는 물고기 한 마리씩 막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마가로를 형상해서 치미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물과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화재와 관련돼서 치미가 만들어지고 마가로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사천왕사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동물입니다. 마치 귀가 코끼리 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을 쫙 벌리고 벌렸는데 여기는 혓바닥이 요만큼인데 우리나라 건 혓바닥이 몇 가지에서 10가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혓바닥이 단순한 혀가 아니라 기입니다. 기를 쫙 위에다가 올리는. 그래서 인도에 있던 마카라가 우리나라 와서 예술로 승화된 그런 것을 더 아름답죠? 훨씬 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온 것을 경주에 들어와서 경주적으로 신라적으로 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적인 것으로 바꿔서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천왕사에 이런 전에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약간 녹색빛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약간 녹색빛이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녹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벽돌로 해서 만들어서 그냥 불로 소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요. 거기다가 유약을 바른 거예요. 유약인데 유약이 녹유입니다. 녹유. 녹유는 아주 강한 불에 막 800도, 900도에서 구워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약간 거기 때문에 저유, 아주 저온에서 천천히 구워야 되는 그런 겁니다. 혹시 부석사 가보신 적 있으시죠? 부석사에 가면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에 가면 이 두 개, 전돌 두 개 혹시 녹색 전돌 보신 적 있으세요? 가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부석사 무량수전에 그 원래 있던 안쪽에 있었던 전돌이에요. 그 전돌이 녹이더니 바닥에 쫙 깔렸던 겁니다. 옛날에 황룡사 뭐 이런 큰 절은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아마도 왕실이나 이런 사람들만 절 안에 전각 안에 들어가서 예불을 봤을 거고 일반 사람들은 밖에서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높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공간이라 녹색의 전돌을 쫙 깔았어요. 지금처럼 나무로 된 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 전기부터 들어가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전돌을 깔아서요. 이 내부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녹유전을 원래는 깔았었어요. 그것이 딱 2개가 남아있어요. 부석사에 가면. 근데 그 가서 보시면 너무 놀라요. 유리알 같아요. 그 녹유가 얼마나 아름다운 유리알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재현해서 2개를 같이 전시를 해놨어요. 네, 아름다운 전도를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도 원래는 이렇게 녹유를 다 있었던 것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려서 조금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쌍탑이 있는데 쌍탑의 위는 목탑으로 이루어졌고 목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단부는 녹색의 전돌로 구워서 이 안에다가 바로 이와 같이 상들을 조각해서 쫙 나왔던 겁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서나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도 이게 아까 다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깨진 부분들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합쳐놓으면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B 형식 두 번째 있었던 그런 것인데 완전히 이제 투고까지 장작을 하는 것인데 무섭게 하기 위해서 막 이빨을 이렇게 한 거죠. 막 이렇게 해갖고
웃음 이빨이 막 그냥 뜯어질 만큼 강하게 웃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는 두 번째 사천왕 신장상의 모습.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C 형식이죠. 여기 역시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반가의 자세로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마리 악기가 발을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형식이 밑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삼국유사 양지 사석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지가 사석, 석장이라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님들이 얘기하는 지팡이를 사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의 이름입니다. 양지가 지팡이를 사용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 앞에 있는 기록이 뭐가 있냐면 양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신출기물한 승려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불공을 들이고서 이 지팡이에다가 자루를 하나를 딱 묶어놓는답니다. 지팡이에다가 포대자루 하나를 딱 묶어놓는데요. 그러니까 이 포대자루가 이 지팡이가 혼자서 날아간답니다. 날아가서 시주자의 집 앞에 가서 막 딸랑딸랑 소리를 낸대요. 그러면 시주자가 나와서 포대자루에다가 시주를 한답니다. 그럼 들어가면 다시 또 자기가 움직여서 다른 집으로 가서 또 다른 시주자의 집으로 가면 또 딸랑딸랑 하면 시주자가 또 난다는 거예요. 포대가 가득 차면 돌아온답니다. 양지한테. 그래서 양지가 그 있던 자리에다가 절을 졌는데 그게 바로 석장사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요 앞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양지사석, 양지가 지팡이를 다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마 이제 유교수녀가 아니었나 이제 미적으로 하려는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국화시켜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뭐 너무나 그 당시에 최고의 조각가인데 그것을 내가 잘한다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나의 재능을 말기에 숨겼대요. 그리고 자기가 조각을 할 때는 눈을 감아서 선정에 들어간답니다. 선정에 들어간 상태에서 만지면 조각이 딱 이루어진답니다. 그런 당시로서는 내가 이 사람이 너무나 유명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련이 삼국유사를 만들 때 아마도 그 전에 있던 기록들을 가지고 삼국유사를 다 모아서 고려시대 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계속 어디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최고의 조각가로 아마 알렸던.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이 얼마큼 위대한가라는 게 실제 나온 거예요. 이 하천왕사를 발굴했더니 나왔는데 거기에 천왕사 탄 밑에 팔부신장 이런 말이 있어요. 탄 밑이라는 건 기단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단부에 아까 세 개씩이 쭉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팔부신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팔부신장은 석굴암에 있는 팔부중을 가르쳐요. 그럼 8개가 돼야 돼요. 여기는 탑이 한 면에 3개가 똑같아요. 똑같은 게 6개가 있어서 6개가 4면에 있으니까 6, 4, 24, 24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팔부신중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련 스님도 실수할 때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련 스님도 미술사, 당시 도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르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팔부신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팔부신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투구를 쓰고 아기를 갖고 있는 것은 원래는 사천왕이에요. 사천왕은 내구가 돼야 되잖아요. 여긴 또 세구인 거예요. 내구도 아니고 팔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이 양지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전으로 하나의 작은 탑을 만들고 역으로 3,000불을 조성하여 탑에 두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전으로 아까 벽돌을 부었잖아요. 이걸로 탑을 만들었는데 3,000불을 조성했대요.
도대체가 이 말이 어떻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절해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풀 수 있는 비밀이 발굴이 됐어요. 아까 양지 스님이 머물렀던 지팡이가 이렇게 했던 데가 혹시 무슨 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석장사였죠. 네, 석장사입니다. 석장사가 발굴이 됐어요. 옛날에 경주 동국대에 계셨다가 서울 동국대에 박물관장도 하시고 미술사 교수를 하셨던 장충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교수님이 이걸 발굴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석장사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얘가 바로 석장사의 그런 모습이 되고요. 여기에서 기록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글씨 석자, 장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석장사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중요한 절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렇게 많은 전돌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전돌이 보면은 불상탑이 쫙 있는 이런 전돌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탑상문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탑이 있고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탑과 상이 있는 전돌이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뭐 이런 글씨가 나오고 천부상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이 유명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전탑입니다. 전탑. 청도 불량사 전탑인데요.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탑과 상이 있죠. 탑상문전이죠. 이게 전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탑은 바로 이렇게 이런 전으로 구워서 쌓아 올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전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라 지역의 가장 유명한 탑 형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지금 보면은 막 지금 이거 수리하고 있어요. 지금 수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상탑이 쭉 있는 것이 있고 전각이 있는 것도 있고 여기가 뭐 당초물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기도 보면 상과 탑이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전탑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보수를 해야 돼요.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몇 년 되면 이 전탑과 전탑 사이에 물기 들어가면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전탑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잘 남아있는데 여기 있는 그 위에 있는 거는 보시다시피 이게 다 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리가 이루어진 거죠. 아마 이것은 이제 원래 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바로 이것은 전탑의 일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남아있는 전탑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탑상문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잘 보시다시피 괜찮잖아요. 이거는 이상하지 않으세요? 뼈만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보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것이 이제 있던 데다가 계속 보수를 해서 나중에는 그냥 대충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양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이건 언제 보수한 거다. 시기가 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다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상과 탑이 인도적인 거예요. 여기다 보다시피 탑이 있고 보리수잖아요. 불상이 나오기 전에는 보리수가 부처님을 대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탑과 보리수니까 탑과 상을 대신해서 나오는 것이 이전부터 나오게 되고요. 근데 아잔타석굴이에요. 거기에 보면 불상탑이 쫙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있는 사천왕사는 바로 인도적 요소가 반영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 아까 얘기했던 실크로드를 거쳐서 많은 공업성들이 오는 그런 문화의 결과가 사천왕사에 오롯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모라바트에서 나온 건데 불상이 나오죠. 그래서 탑과 상 이런 식으로 쫙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토리신라가 얼마큼 국제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은 탑을 만들고 3,000불을 조성해서 탑 안에 두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죠. 바로 이런 탑이 나왔어요. 전돌이 나왔습니다.
위드 6cm입니다. 이걸 한번 3,000개를 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쌓아볼게요. 이 한 단을 쌓으면 80호가 돼요. 계속 쌓는 거죠. 쌓으면은 이게요, 228cm가 돼요. 그러면 상용고까지 합치면 40m가 됩니다. 황룡사탑이 78m예요. 웬만한 석탑은 되게 40m면 굉장히 큰 탑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 하나 풀린 거죠. 양지 스님이 이걸 만들어서 쌓은 탑은 3,000부를 그 안에 넣은 겁니다. 3,000부를 넣으려면 이렇게 쌓아야 돼요. 이렇게 쌓으면 이런 거대한 탑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의 봉안에다 탑을 봉안한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된 계기가 되게 된 거죠. 3,000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3,000불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전으로 탑을 만들어 탑을 조성해서 탑의 봉안에 절이 두었다. 바로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한 것인가. 이런 스님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탑이 있잖아요. 탑이 이렇게 아름다운 탑이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탑이요. 이건 너무하고요. 이게 상륜부예요. 실제 나무 상륜부랑 똑같아요. 이게 탑 안에 벽돌이 요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6cm라고 했잖아요. 근데 화생에도 실제 있던 탑을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어요. 얼마큼 정겹게 만들었는지. 이게 양지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남아있는 상륜부의 모습이에요. 다들 이런 걸 가지고 복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지 않아서 석굴암까지 가야 돼서. 탑이 있고 이제 있는데요. 글씨 하나만, 이게 글씨예요. 거꾸로 했죠. 반대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글씨까지 들어있는 연기법성이라고 하는 법살입니다. 탑 안에서 나온 전에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다 있었던 것이 사천왕사, 석장사라고 하는 데서 나왔고요. 이게 바로 양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지 스님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는 양지 스님이 불상을 만들 때 아녀자들이 행주에다가 흙을 담아서 이 사람은 소조 조각가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런 조각가인데 거기 보면 오라오라오란 공덕사오란 노래 있잖아요. 그걸 부르면서 흙을 다 날려줬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도록. 그러니까 전 경주 시민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당대 최고의 그런 조각가로서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르네상스의 미켈란젤로를 기억한다면 폰실라스의 양지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스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 불교 사상과 만난 최고의 명품이라고 하는 주제로요. 석굴암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7세기에 있었던 676년에 신라가 통일을 한 다음에 몇십 년 동안에 이룩해낸 성과들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최고조에 올라간 것이 경덕왕대입니다. 경덕왕대 최고의 명품이 이제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석굴암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석굴암을 저번에 아까 논쟁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뺄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그리고 아니 아시니까 간단하게 또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김대성이라는 사람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온 거냐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이고 삼국유사에 김대성이 만들었다는 것이 석굴암, 지금 옛날 이름 석불사와 불국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삼국유사 대성효 2세 부모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석불사인데요. 지금은 석굴암으로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거기에 석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는 대개가 사천왕사 뭐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는 이 부처님이 가장 그때 대단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석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절의 이름으로 한 아주 특이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석불사라고 했고요. 그 삼국유사에 의하면 751년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건립하고 그 다음에 불국사를 건립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건립했다. 김대성이 죽었는데
774년에 죽어서 775년 이후부터 나라에서 이것을 맡아서 완성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창궐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입니다. 김대성이라는 사람은 삼국사기 정사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김대정이라고 나옵니다. 김대정. 근데 돌아가신 이기백 선생님께서 김대성과 김대정은 같은 사람이다. 삼국사기의 김대정과 삼국사의 김대성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다 밝혀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로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예요. 시종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국무총리를 하시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바로 두 대사찰을 짓기 시작한 그런 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록에 나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석굴암의 이런 내부 구조가 얼마큼 잘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석굴암을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복원하면서 거기에 있는 윤회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거만큼 더 자세한 게 없어서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람이 실직해놨던 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고 모든 책에 그걸 그대로 떤 것이 반복을 합니다. 그거만큼 굉장히 잘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12척이 남은 거예요. 12척이 기본이 되고 그 불상과 요 관계는 12에다가 루트 2를 합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본으로 해서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석굴암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20분 동안에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이 불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굴암을 얘기할 때는 화엄사상이라고 하는 것과 구분을 지어서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지금도 불국사는 앞에 뭐가 보냐면 화엄불국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화엄동에 의한 만들어진 석불사와 불국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을 만든 김대성은 김씨 가문인데 김씨 가문의 개인의 힘이 아니라 당시 왕실의 힘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김대성이 이것을 만들기 전에 스님을 만나요. 그게 표운 스님입니다. 표운 스님은 의상대사가 10대 제자가 있는데 의상 10대 제자 중에서 최고의 제자가 표운 스님이에요. 경도광 때 활동했던 스님입니다. 그래서 표운 스님과 만나서 화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굴암과 불국사는 화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찰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당대 우리의 화엄은 의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 있었던 주지를 했던 스님들이 다 의상의 제자들이고 순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상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사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자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것을 발전시킨 분이 그러니까 원효와 의상대사죠. 아까 저번 시간에 또 원효도 배우셨다 그러고 석굴암도 배우셨다 그러고 다 하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런 기본적인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석굴암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석굴암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석굴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이제 불교조각을 전공하는 몇십 년 동안 불교조각을 한 사람들은 항상 석굴암에 감사드려요. 석굴암이 우리나라 땅에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이 왔을 때 어디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첫 번째가 석굴암, 두 번째가 황룡사지입니다. 황룡사지는 이렇게 잘 남아있는 데가 없거든요. 절터가 이렇게 잘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럼 다 경주라고 그러고 경주에서 어디 가고 싶어요? 첫 번째 석굴암, 황룡사지, 세 번째 불국사. 아니면 불국사가 먼저, 황룡사지가 나중. 왜냐하면 황룡사지에 대한 신비로운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가서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석굴암에 감사하다.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석굴암은 인공석굴입니다.
중국은 용문석굴, 뭐 거기에 몇만 구의 불상이 있고 몇 킬로미터 행하는 거대한 자연석굴이 있지만 우리가 뭐냐면 1단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문석굴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루에 돌기도 힘든 그런 건데 석굴암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석굴이지만 용문을 안 바꿉니다. 우리는 용문과 석굴암 안 바꿉니다. 1당 100이에요. 하나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나중까지도 이걸 잘 보존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 송신라 시대의 최고의 사상인 화엄을 그대로 지락해놨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밀교 얘기했잖아요. 명랑법사가 뭐를 했습니다. 밀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태초가 밀교 스님입니다. 밀교도 들어갔어요. 근데 화엄만이 아니라 거기에 당시 유행했던 밀교가 같이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1면 관음보살이 있어요. 그거는 화엄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화엄과 밀교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두 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련 스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사중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고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는 화엄이고 하나는 밀교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화엄과 밀교에 대한 것이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해주세요. 이따가 이제 뭐 토론 시간이 굉장히 길 텐데요. 한마디로 해주세요. 한마디로 못합니다. 이것은 뭐 화엄입니다. 밀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교를 연구하시는 분은 모든 걸 다 밀교로 풀어내시고요. 또 화엄으로 얘기하시는 분 화엄으로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결합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신라시대에 가장 풍미했던 사상이 그대로 집약된 게 석굴암이다. 그것도 최고의 기술로 이거를 어떻게 쌓아서 올라갔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그거 아까 뭐 12척과 뭐 12루트 2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못 풀어요. 성덕대왕 신종도 사실은 서울대 재료공학과 영영환 선생님이 다 풀어내셨잖아요. 과학적으로. 이것은 지금 또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풀어서 상까지도 받으셨어요. 석굴암이 어떻게 되고 석굴암의 습기 문제가 왜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또 논문으로 내고 있어서 여기도 역시 이제 과학과 이런 것들이 같이 접합이 되어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 떠나서 여기 딱 보시다시피 석굴암은 이런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바로 이 모습은 뭐냐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현관면으로 옷을 입으시고 손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계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석굴암의 사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모습은 뭐냐면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던 시달타가 성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또 어느 왕의 왕자로 태어났고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자기의 제자로 들어와서 라후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집니다. 라후라는 나의 장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아기를 낳자마자 너는 나의 장애다. 성도는 출가를 못하니까 그런 이름에서 나중에 이제 자기의 제자가 되는 그 라후라입니다. 그래서 아기도 낳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출가를 해서 그 다음에 성도를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보리수나무 밑에서 앉아서 선정의 자세로 들었다가 성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를 하려고 하니까 악마들이 막 나타나서 막 성도하지 못하도록 막 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나타나서 막 죽이려고 하고 또 악마의 딸이 나타나서 아주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현혹을 시키고 그러니까 선정의 자세에서 한쪽 손을 풀어서 무릎 밑에 놓는 겁니다. 놓으면서 땅의 신이여 나와서 내가 성도했음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정각의 순간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러한 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다가야에서 보리수 밑에서 성도했던 그 모습을 한 것이 된다. 바로 그런 것을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당나라로 인도로 가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가는데 여기 계신 이 석굴암 부처님은
우리나라에서 창안해낸 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 부다가야에서 성도하신 모습을 표현한 상을 만든 겁니다. 이런 상은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현장 스님이라는 걸 아시죠? 현장 스님은 삼장법사예요. 그래서 삼장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 삼장법사가 중국에서 인도로 구법의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 돌아올 때 각각 가는 길마다 다 글을 썼어요. 그게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당시의 여행기예요. 여행기인데 이 사람이 부다가야에 가서 당시 인도의 가장 큰 절이 대각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대각사에는 바로 이런 모습의 황금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주 관광, 당시에 모든 승려들이 꼭 가야 되는 그런 성지순례의 절정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서 다 글을 써오고 센지를 다 재왔어요. 어깨는 몇 센치고 다리는 몇 센치고 다 재왔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딱 맞는 상이 바로 이 상이에요. 얼마큼 똑같은데요. 손가락 길이까지 똑같아요. 대당서역기 읽어보시면 거기에 딱 적혀 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당시 경도방 때 신라인이 이 인공석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불상을 모셨는데 그 불상은 원래 성도의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의 상을 어떤 걸 모셔왔냐면 인도 대각사에 있던 그 불상을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지금 현재 인도에는 대각사가 남아있지만 불상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팔라 왕조 때 다시 만들어 놓은 아주 기괴하게 못생긴 불상이 거기에 모셔져 있어요. 그럼 인도에서는 이 불상을 그대로 재현해서 갖다 놓으면 그때 그 불상이 된다. 이렇게 역물리가 되는 거죠. 신라 사람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이데아는 중국의 당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인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석굴암의 불상은 석가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돌아가셔서 해서 열반에 드렸던 그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지만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는 60화엄 있고 80화엄 있고 그 안에는 석가와 노사나와 비로자나가 다 나와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시는 게 석가예요? 노사나예요? 비로자나예요? 같은 몸이죠. 근데 원래 그 인도에 있던 그 모습은 석가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부석사 소조열의 자상 두 분 다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된 부처님이신데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옆에 놨습니다. 네, 우리가 석굴암을 얘기할 때 그 옆에 부석사 불상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부석사 불상은 바로 의상대사가 창건한 10대 사찰 중에 최고의 사찰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의상의 모든 것이 함축된 그런 곳이 바로 부석사다. 그리고 무량수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처가 그럼 뭡니까? 또 물어보세요. 석가예요? 뭐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비문에 적어놨어요. 거의 똑같죠? 얼굴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화강암, 이 부처님은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십니다.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부석사에 가시면 원흉국사 비문이 있어요. 근데 의상대사의 스승이 지엄스님이에요. 중국의 당나라 때. 일승인 아미타불은 열반에 들지 않냐고 좌우부처보살을 조성하지 않는다. 이게 화엄이승의 깊은 뜻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럼 부석사에 있는 이 부처님은 뭐가 되는지 아시겠죠? 뭡니까? 아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가 되고 현재 이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그 전각은 아미타 부처를 모시는 무량수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미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럼 석굴암도 아미타가 돼야 된다. 왜? 의상의 뜻이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가입니까? 아미타입니까? 노사나입니까? 비로자나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에 있는 그 불상을 그대로 모셔왔다
석가라는 것은 바로 석가의 그 본신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석구라면 석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적사 이 불상은 아미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의상계 화엄의 한 주존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적사 이 부처님은 문화재 지정이 될 때, 문화재 지정될 때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호족이에요. 함부로 못 바꿉니다. 바꾸려면 다 위원회에 이걸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올라왔어요. 이 원래 이름은 지금 부적사 소조 열의 좌상이에요. 근데 부석사에서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으로 바꿔달라고 올라왔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아미타임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호족상에 아미타라고 올려놓으면 지금 남아있는 모든 한마쪽지를 하고 있는 열애상의 존명들이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재는 소조 열의 좌상으로 다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엄의 한 뜻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이런 존상의 뜻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로 변화돼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끝내야 되죠? 끝내야 되죠? 네, 그럼 또 나머지 예는 또뭐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